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뉴스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 다모스. 네. 자, 오늘 또 아주 너무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엄중한 날입니다. 헌재가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를 열고 있죠.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오늘도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정말 변론은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무제한 말을 해놓으라고 해놓고 얼마나 말하나 보겠어 하고 초시계를 켜는 일은 없는지, 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발언은 없는지 저희 기자들이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메시지입니다. 이 최종 변론이요,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정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우선 대통령의 성격상 국민들께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어서 네.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점 사과드릴 것 같고요. 사과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지금 왜 이런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 진술이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요점 있게 대통령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인께서 직접 진술을 아주 정확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예. 또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 탄핵 정국, 비상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교라든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데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비상계엄 조치를 할 때도 나라를 걱정하셨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를 국민들께 알리는 차원에서 조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국론이 또 분열되지 않고 빨리 이것이 수습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강조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걸 보면 변론보다는 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안, 그리고 또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메시지. 아니 네. 두 번째 되는데 네. 분명히 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네. 분명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조치를 낼 수 있는 이유를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네. 의회 독재라든지 또 부분 등을 분명히 짚을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왜 이것이 나라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설명할 것입니다. 많은 그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비상계엄 조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제 의문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통령께서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는 하나하나의 모습 자체가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편안하게 있자고 임기만 채우려고 그저 그렇게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지낼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선택, 계엄이란 선택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없었다. 지경의 상황이었다. 상황이었다. 그거를 오늘 아마 또 충분히 설명하실 얘기하실 거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지금 그 관심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이제 일부 나온 그 관측이긴 하지만 임기 단축을 포함한 맞습니다. 개헌 이런 말씀을 혹시 대통령이 최후 진술 최후 변론에서 하실까 말까긴 해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미 비상계엄 조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 조치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을 하실 때도 2년 3년 더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임기를 단축해서 무슨 개헌을 하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번에 예. 질서 있는 퇴진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대통령의 성정상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1년 7개월 국정 운영을 지켜볼 때는 굉장히 직진 스타일입니다. 예. 혹시 개헌이라든지 임기 단축이 이번 헌재 재판에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를 노리는 그런 거래로 비춰진다면 대통령은 그런 언급은 안 하실 거다. 그런 딜 같은 느낌의 말씀은 안 하실 스타일이다. 거다. 안 하실 거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개헌과 임기 단축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 형량 또는 이 헌재의 판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비치는 모습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대통령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비상계엄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삼권 분립의 분기, 실질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의회가 한쪽에 너무 이게 다수당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된다 그러지만 실제 예산 폭과라든지 탄핵을
탄핵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습적이었다는 거죠. 예. 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가 독주를 할 때 그것을 견제 장치에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 삼권 분립이고 견제 장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이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은 탄핵이 거부권이든 아니면 탄핵 거부가 됐으면 또 그것을 또 발의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의회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탄핵에서 법안 발의해서 또는 심의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의회의 독주 기능을 남발했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삼권 분립은 이미 무너졌다. 의회가 완전히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까지 망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법을 다 했고 본인에 대한 재판 진행되는 것이 6가지 혐의에 12개 재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표는 처벌을 안 받느냐, 왜 법원에서는 저렇게 늦어지느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아주 제대로 작동하는 거였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저렇게 편향적일까라는 의구심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갖는 것은 이미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제도에서 의혹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를 논외로 치더라도 네. 1987년 육공화국 헌법 체제 네. 플러스 국회 선진화법 네.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에서는 한 18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이 얼마나 괴물처럼 폭주할 수 있는가를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철저하게 목격했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국가가 망가지거나 국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느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야당이 괴물로 폭주할 수 있는 거를 우리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정상적으로는 대응을 못 하는구나. 헌법에 큰 구멍이 뚫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은 꽤 많은 분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의회 야당이 일방적인 처리로 이제 끝나버렸고요. 중앙지검장과 또 감사원장에 탄핵이 예고돼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정부의 부처의 예산이 또 그 일괄적으로 특경비나 특활비가 완전 제로로 간다든지 국회 정부가 예산 심의를 하면 3월부터 한 8, 9월까지 많은 기재부와 부처가 심의를 하고 지자체가 심의를 같이 해서 보내오고 그것을 또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예결 소위에서 하는 이런 절차가 2시간 만에 완전 불거품이 되고 아마 야당 출신의 야당 예결위원장도 그런 2시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결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가 2시간 만에 파행을 겪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등이 결국 우리 의회가 이런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등을 너무너무 초과해서 오버해서 다른 부처 기능 등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어떤 그 분기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오늘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말 대국민 메시지로서의 효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승규 의원께서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제가 수석으로 근무할 때 1년 7개월 지켜보면서 굉장히 메시지가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애들르셔 가시는 분이 아니고 직진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국민께 불편 끼쳐드린 점, 또 지금 왜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지금 탄핵 정국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어떻게 흔들려 있는지를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헌재 재판관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신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그런 데 대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1시간 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않을 수 있다. 제가 이것도 전혀 저는 정보가 없고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 이런 탄핵 절차가 지금 3월에 끝이 나서 선고를 해가지고 5월 조기 대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보수층의 또는 변호인단들의 많은 저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아마 변호인단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할 때 저는 변호인들의 일괄 사퇴해서 그 헌재 여러 가지 폭주적인 진행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렇다면 헌재 재판이 중단되고 그런다면 이 부분이 선고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등을 변호인단이 또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안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심리를 해서 빨리 임팩트 있게 가자는 부분에 대통령이 또 먼저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단이 중대결심 같은 부분들이 선언은 했지만 그런 것이 실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추론도 해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관계자로부터 들으신 말씀은 얘기는 아니실까요? 아니고요. 변호인단으로부터. 이른바 소위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는데도 변호인단한테 집단 사퇴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고 제 속도를 맞춰 가자라고 했다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대통령께서 그동안 그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보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양자의 시각이 있을 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 뭐 어떤 쪽에 당신 의견이 이 비판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책임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실무자한테 미룬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본인이 그에 대해 바로 결론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지금 헌재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성, 위법성에 대한 심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많은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래서 헌재 재판을 무기한 또 연기시키거나 주장들이 있을 수 있었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직진 스타일로 가셨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비상겸 조치를 한 부분에서 분명한 판단을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셨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제가 그 비상겹지 한 이유 중에 제가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많은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대통령이 내가 2년 3년 더 하면 뭐 하냐. 예.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이 미래가 암울하고 이렇게 돼서는 내가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당의 이제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곧 이런 추세로 가면 결국은 3월 중순에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과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변에서나 어떤 정도로 저는 추정하고 계신지.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리 예. 하겠지요. 또 이제 지난번에 이진숙 그런 방통위원장에 대한 4대4 예. 그리고 또 추천자에 대한 배경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뭐 4명 4대4에서 7대 1, 6대 2, 예. 5대 4 뭐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들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6대 2와 5대 3 여기에 방점을 좀 두고 싶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인용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표 차이네요, 그죠? 6대이면 그렇지, 예. 인용인 거고 이거 5대3이면 네. 한 표 차로 기각인데 기각이고, 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가능성이 보신다. 있다. 예.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오늘 탄핵 네. 심판 그 방청하러 나경원 의원이 예, 예, 가면서 하는 인터뷰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주 내용이 내란죄가 되어 있는데 내란죄가 완전히 삭제된 만큼 이 부분은 각하돼야 된다. 예.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또 각하 가능성에 대한 8표 중에서 각하의 표가 몇 표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안을 추진 중이세요. 네, 동료 네. 의원분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예, 예.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108명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네. 80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예.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82명이 하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의원은 지도부 지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 있는 관계로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빠지셔서 지금 80분이 동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뭐 80분 중에는 우리 친한계 소위 예. 한동훈 의원과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분들도 몇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영배 그 재판소장 대행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법안 발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법안 발의를 하셨을 때 문영배 권한대행의 어떤 점이 가장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아까 나경원 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때는 또 일부 국민의힘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제목이 내란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내란죄를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취소를 삭제를 했다면 다시 국회에 그 탄핵 소추를 다시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문영배 소장 대행 등 헌재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했다. 예. 또 두 번째는 2020년 형법 개정 등으로 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 등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형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헌재는 이런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해서 분명히 의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대통령 이게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이런 탄핵 정국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은 이런 비상계엄을 계속 남발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엄격히 따져야 되는데 아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것에 방어권을 3분만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장하지 않고 초시계를 갖다 놓고 방어 뭔가 이렇게 진술하려면 분명 그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심리적 압박을 받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증인들도 그럴 예. 것이고 근데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탄핵이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최후보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법안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혼낼 때 너 그 이유 설명해봐 하면서 초시계 딱 누르고 요 끝나기 전에 얘기해 이런 거는 저도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네. 어제 그 정말 한 26년 재직하시던 판사 출신 변호사도 나오셔서 법정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초시계 갖다 놓고 증언을 압박하는 경우는 정말 못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분은 문영배 소장 대행도 본인이 판사 시절에 저렇게 하셨을까? 그분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할까 의문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게 헌재가 뭔가 결론을 지어놓고 그거를 위해서 쭉 달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됐던 거죠. 국민들뿐 아니라 허영 교수님을 포함한 뭐 헌법학자들 많은 법률가들도 네. 왜 저렇게 몰아치듯이 서둘러서 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설을 세우는 게 저게 이렇게 빨리 안 하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대선이 늦게 열릴까 봐 그걸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건 가설이죠. 근데 그런 추측 말고 다른 추측이 그거를 설명할 이유가 그 요인이 별로 없어요. 가설이 아니라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달려갔다.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끝내고 선고를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뭐 열차를 계속 달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오늘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특단의 조치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었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짚어주신 것처럼 왜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대통령 측이 피소추인 측이 이걸 빨리 끝내고 아니요. 싶어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대통령의 스타일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뭐 구구절절히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요 막 그렇게 막 이제 질질 끌어서 뭔가 시간에 의해서 뭔가 해결되고 막 이러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비상계엄 조치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셨으면. 기본이 일도양단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딱 뭔가 이렇게 오면 딱 결론을 내시는 분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할 어떤 발언이 나올지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치라는 것을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 전제로 하여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의도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추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됐어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옥중에서 충분히 메시지를 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또 지금 대통령이 뭐 누군가를 뭐 찍고 그래서 추대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또 여러 가지 당규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한 뭐 엄격한 절차가.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벌써 중도 보수 이러면서 굉장히 중원을 장악하고 벌써 대선 전략을 한참 몰입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런 가정하에서는 국민의힘 좀 그런
이 조기 대선의 전장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나오긴 나와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 네.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그 내려앉혀서 저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것을 뭐 이미 만천에 드러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저 대선 국면 조기 대선으로 예. 다 집중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분이 뭔가 그 친기업적이고 또 중도에 확장을 하고 또 뭐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좀 더 그것과는 다른 반기업적이고 예. 또는 반시장적이고 그래서 또 기업을 옥죄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저는 뭐 그런 부분을 북한의 화전양면술 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 이런 모습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것만 보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산자 중위에 있는데요. 예. 상임위가 여기서 가장 지금 그 다급한 것이 반도체법 통과 등 예. 첨단 전쟁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도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첨단 두뇌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고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왔어요. 예. 에너지 망법이라든지 또는 그 고준위 방패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첨단 두뇌들이 반도체 R&D 개발을 하려면 팀워크를 이뤄서 뭐 밤샘장도 하고 2, 3일간 밤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주 52시간 묶여가지고 그거 일을 하다 말고 나가야 되고 예. 이러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얽매이지 않겠다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민노총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주 52시간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발목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예. 상속세법도 그래요. 상속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부자세니 뭐니 부자감세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업 상속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가업 상속을 하려면 상속세를 최고 60%까지 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실제 포기하거나 이것을 팔아버리고 외국으로 이제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좀 최고세를 좀 낮추고 딱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상속세를 딱 하고 예. 실제 기업 활동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가업상속 등에서는 또 문을 닫아버리고 뭐 또 연금개혁 등에서도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 보면은 보험료율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보험료율을 13% 높이는 대신 받는 것을 44% 받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료율과 그 대체율을 이렇게 9%에서 40%였는데 이것을 13%에서 44%로 늘리면 오히려 더 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모르식 그런 어떤 그 프레임만 걸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 미래 경제, 우리 반도체 기업, 첨단 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 얼마나 진정성을 보였는지 저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 그리고 또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이 그렇습니다. 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가치들은 쫓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표를 쫓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전해주셨는데 자, 조금 다른 결로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쨌든 내일 출판이 되고 복귀를 하는 셈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기상조라고 그러고요. 제가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저는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제 지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빚을 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뭐 좀 쉬어라 그랬습니다. 예. 좀 쉬고 나중에 나오면 예. 또 불러준다. 반드시 불러준다. 그런데 다시 당대표의 선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지역구에 온다고 그럴 때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와서 그 총선 참패 어찌든 누구의 의원이든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총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참패를 당대표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한동훈 대표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원만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많은 저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이 국회가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나요? 결국은 지금 비상겸이 탄핵 정국까지 왔습니까? 거기에 또 탄핵 정국에서 또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죄라고 이렇게 몰아쳐서 우리 탄핵 정국을 또 이 정국에 결코 자유롭지 않은 한동훈 대표가 또 다시 나와서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뭐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예.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 간단히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니까 어젯밤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거로 추정되는 통화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이렇게 공개된 거는 뭐 그동안 소문은 많았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오늘 탄핵의 최후 진술 직전 시점에 공개된 것도 좀 공교롭기도 하고 이게 탄핵을 전후하니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명태균 씨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는 조직 분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대통령 선거를 이번에 3번째 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어떤 인연의 소개로 주변에 후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예. 아마 누가 명태균 씨를 대통령 그 당시 후보 부부에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와서 뭐 그동안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하고 접촉해 보면 많은 정치인들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그 소개가 됐을 것이고 대통령 후보 부부께서는 그에 대해서 도와달라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후보자 시절에 뭐 또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얘기 나올 때 아니 대통령 선거 때 도와달라고 한 그런 그 주변 지인들 또는 그 뭔가 도와줬다고 하는 분들에게 또 이러이러한 부탁이 왔을 때 저도 그러면 알아보지요. 뭐 적절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공천에 얼마나 개입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엄연한 공당이고 보궐선거든 그게 본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분명한 공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공천 절차 거치면서도 누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관의 심의위원들이나 공관의 위원장한테 공천관리 심사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이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뭐 통화를 했다 무슨 했다 이런 것이 저는 이 무슨 명태균 그 통화록이 엄청난 대한민국 정치사를 뒤집을 만한 무슨 로비가 있었고 선거 개입을 했고 이런 거라고 보는 것이 저는 그 자체도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쁘신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네.